누군가는 주식으로 평생 벌 돈을 단 몇 년 만에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는 집 한 채 값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같은 시장에서 어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다른 이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라는 큰 케이크를 수많은 작은 조각들로 잘라놓은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일 케이크를 12조각으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조각은 전체 케이크의 일부분이잖아요. 주식도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기업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작은 단위로 쪼개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조각 하나를 구매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지분이긴 하지만 분명한 주인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는 갤럭시 스마트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생산하는 거대한 조직이죠. 이런 큰 회사를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쪼개놨는데 그 개수가 무려 수십억 개나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한 조각을 매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의 소유주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수십억 분의 1이라는 아주 미세한 비율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법적으로 명확한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식과 주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사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주식은 회사 전체를 나눈 개념 자체를 가리키고 주는 그 중에서 개별 단위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케이크로 다시 비유하자면 주식은 케이크를 조각낸 전체 행위를 말하고 주는 그렇게 잘린 각각의 조각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어 라고 말하면 삼성전자의 조각들을 샀다는 의미이고 나는 삼성전자 주 15개를 샀어 라고 하면 정확히 15조각을 구매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회사들은 자기 회사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남들한테 파는 걸까요?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우는 햄버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에 나중에 어른이 되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햄버거 가게를 시작하려면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장 임대료, 주방 설비, 식재료 구입비 등등 여러 비용을 다 합산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거죠. 문제는 지우가 현재 보유한 자금이 6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우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은행에 가서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하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두 번째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결국엔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지우는 다른 접근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햄버거 가게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판매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함께 주인이 되는 구조니까 상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우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총 12조각으로 분할하기로 한 거예요. 전체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니까 조각 하나당 1천만 원이 되는 셈이죠. 지우는 이미 6천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6조각은 본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6조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우도 절반의 주인이고 조각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각자 주인이 되는 구조가 완성되죠. 이것이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희는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건 지우가 햄버거를 정말 훌륭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태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우 햄버거 가게가 성공하면 나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걸. 같은 논리로 민호, 서연, 도윤, 채원이라는 친구들도 각각 1천만 원씩 투자해서 조각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이제 지우는 필요했던 1억 2천만 원을 모두 확보했고 드디어 햄버거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됐어요. 지우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사업을 여러 사람이 조금씩 자금을 모아서 함께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마련이 어려우니까 회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거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햄버거 가게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햄버거 맛이 워낙 뛰어나서 손님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고 추가로 4개의 지점을 더 열었습니다. 이제 지우 햄버거 가게의 전체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태희가 보유한 조각의 가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 태희는 1천만 원을 주고 전체의 약 8.3%를 매입했습니다. 가게 가치가 3억 6천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태희 몫도 이제 약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태희는 1천만 원을 투자해서 6년 만에 3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순수익이 2천만 원인 셈이죠. 만약 태희가 지금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도 지우 햄버거 가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그 8.3% 지분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주고 태희로부터 매입할 겁니다. 태희는 처음에 투자한 1천만 원을 돌려받고 거기에 2천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내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우 햄버거 가게 근처에 훨씬 맛있는 햄버거 전문점이 새로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손님들이 전부 새로운 가게로 몰려가 버려서 지우 가게는 손님이 뚝 끊깁니다. 6년이 지났는데 가게 가치가 1억 2천만 원에서 오히려 9천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렇다면 태희 지분은 1천만 원에서 약 7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가라는 것인데요. 주가는 주식 한 조각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지우 햄버거 가게 조각 하나의 가격이 처음엔 1천만 원이었죠. 이것이 주가입니다. 가게가 번창해서 조각 가격이 3천만 원이 됐다면 주가가 상승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조각 가격이 75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하죠. 뉴스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라고 보도하면 삼성전자 조각 하나의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주가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 결정합니다. 지우 햄버거 가게가 정말 잘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지우 가게의 지분을 갖고 싶어 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조각을 보유한 사람들은 우리 가게 이렇게 잘 되는데 왜 팔아? 안 팔 거야 라고 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3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도 공급이 부족하니 그 가격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4,500만 원을 제시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지우 가게가 망해간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각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팔아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3천만 원에 살 사람을 찾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2천만 원에 내놓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1천만 원에 판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핵심 작동 원리예요. 구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 의사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우 햄버거 가게는 동네에 있는 작은 매장이잖아요. 조각이 겨우 12개밖에 없어서 사고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태희가 자기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도 구매자를 직접 찾아다녀야 해요.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대한 장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듯이 주식시장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과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주식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우 햄버거 가게가 엄청게 확장돼서 전국에 지점이 수백 개가 생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지우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등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지우 햄버거 회사 주식을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거래가 완료되죠. 이걸 상장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식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기업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판매합니다. 그 조각이 바로 주식이죠. 우리가 그 조각을 매입하면 해당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 성공하면 조각의 가치가 올라가서 수익을 얻고, 기업이 실패하면 조각의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조각들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론이 존재하나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회사를 선별하죠. 초등학생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매출과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매출은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벌어들인 총액을 말해요. 지우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팔아서 1년간 1억 원을 벌었다면 매출이 1억 원인 겁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만들려면 식재료 구입비가 들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해야 하고, 매장 임대료도 납부해야 하죠. 이런 각종 비용을 모두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매출 1억 원에서 비용 7천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기업을 선택할 때는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지우 햄버거 가게가 작년에는 매출 1억에 순이익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매출 2억에 순이익 6천만 원이 됐다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은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회사 경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PER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복잡한 용어 같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PER은 이 회사 주식 가격이 비싼 편인지 저렴한 편인지를 판단해주는 지표예요. 지우 햄버거 가게가 1년에 순이익을 1,000만 원 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가게 전체의 가치가 1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러면 PER이 100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억을 1,000만으로 나누면 100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속도로 이익을 낸다면 100년을 벌어야 10억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꽤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같은 가게가 1년에 1억 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PER은 10이 됩니다. 10억을 1억으로 나누니까요.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쪽이 훨씬 저렴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낮을수록 주식이 저렴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PER이 낮은 이유가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PB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비교해서 주식 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를 보는 지표예요. 지우 햄버거 가게가 가진 매장 건물, 주방 장비, 냉장고, 현금 등을 모두 합산하면 5억 원어치의 자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회사 전체 가치가 10억 원으로 평가받는다면 PBR은 2입니다. 보유 자산보다 2배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회사 가치가 5억 원이라면 PBR은 1이에요. 가진 자산만큼만 평가받는 겁니다. PBR도 낮을수록 저렴하다고 판단합니다. ROE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건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우가 자기 돈 1억 원으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데 1년에 2천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ROE는 20%예요. 자기 자본 대비 20%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미죠. 이 수치가 높을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버는 회사라고 평가합니다. 만약 같은 1억 원으로 다른 회사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다면 ROE가 10%인데 지우 가게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배당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지우 햄버거 가게가 1년에 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우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게를 더욱 확장하는 데 투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지점을 오픈한다든지 최신 주방 장비를 구입한다든지요. 둘째,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억 원 벌었으니까 주주들에게 5천만 원 나눠주자.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배당입니다. 테이가 8.3%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5천만 원의 8.3%인 약 4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테이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415만 원이 생문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배당의 매력이에요. 어떤 기업은 배당은이 지급하고
어떤 기업은 아예 주지 않고 전부 성장에 재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상황마다 다른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배당 안 주고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이미 충분히 큰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부채 비율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채는 빚을 의미해요. 지우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할 때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우가 원래 보유한 자본은 1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부채 비율은 300%가 됩니다. 자기 자본보다 빚이 3배나 많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은 꽤 위험합니다. 만약 장사가 안 돼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지우가 빚이 전혀 없고 자기 자본 1억 원으로만 사업을 한다면 부채 비율은 0%예요. 훨씬 안전한 구조죠.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판매에서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나 실제로 남기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지우가 햄버거를 팔아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2천만 원이 남았다면 영업이익률은 20%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햄버거 가게가 1억 원을 벌어서 1천만 원만 남겼다면 영업이익률 10%인데 지우 가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우수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알아둡시다. 시가총액은 기업 전체의 시장 가치를 의미해요. 지우 햄버거 가게의 조각이 12개이고 조각 하나가 3천만 원이라면 전체 가치는 3억 6천만 원이죠. 이것이 시가총액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80조 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회사 전체를 매입하려면 480조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시가총액이 크면 대기업이고 작으면 중소기업입니다. 거래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래량은 하루 동안 주식이 몇 개나 거래됐는지를 나타내요. 지우 햄버거 가게 지분이 하루에 120번 사고 팔렸다면 거래량이 120인 겁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사고 파는 게 수월하다는 의미이고 적으면 사고 파는 게 어렵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이 유리합니다.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도 참고합니다. 이건 지난 1년간 이 주식이 가장 비쌌을 때와 가장 저렴했을 때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지우 가게 지분이 1년 동안 최고 5,200만까지 올랐다가 최저 1,8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지금 가격이 3천만 원이면 중간 정도네요. 만약 현재 가격이 1,900만 원이라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이라면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두 개의 햄버거 회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 햄버거와 B 햄버거예요. 두 기업을 비교해 봅시다. A 햄버거는 작년 매출 110억, 올해 매출 135억으로 약 23% 성장했어요. 순이익은 작년 10억, 올해 15억으로 50%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네요. PER은 21이고 PBR은 2일입니다. 부채 비율은 47%로 낮은 편이고 ROE는 27%로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3%예요. 배당은 순이익의 22%를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B햄버거는 작년 매출 210억, 올해 매출 195억으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순이익도 작년 20억, 올해 1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PER은 14로 A보다 낮고 PBR도 0.95A보다 낮습니다. 부채 비율은 158%로 높고 ROE는 9%로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예요. 배당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숫자만 놓고 보면 A 햄버거가 훨씬 우수해 보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고 ROE도 높고 부채도 적고 배당도 지급하니까요. B 햄버거는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빚도 많고 배당도 전혀 없네요. 그런데 PER과 PBR은 B가 더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B 햄버거 주식이 더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왜 저렴하냐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한 거죠.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A 햄버거는 우수한 기업이지만 주식 가격이 비쌉니다. B 햄버거는 좋지 않은 기업이지만 주식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느 쪽을 매입할까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처약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싸더라도 좋은 기업을 사자라고 생각해서 A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B값이 회복될 수도 있잖아, 저렴하게 사자라고 생각해서 B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스타일의 차이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는 게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의미냐면 정말 뛰어난 기업은 조금 비싸더라도 매입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A햄버거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지금은 비싸 보여도 미래에는 더욱 비싸질 테니까 지금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죠.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기업만 투자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코카콜라 주식을 산다면 코카콜라가 무엇을 파는 회사인지 명확히 알잖아요. 탄산음료를 파는 회사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NFT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기업은 매입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기업인지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온 근본 이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 오를 게 100% 확실해 라고 생각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절대 확실한 게 없어요. 예상과 달리 주가가 폭락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정말로 집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해요. 분산 투자도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자금을 한 기업 주식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지우 햄버거 가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100%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식중 사건이 발생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햄버거 가게 주식도 사고, 치킨 전문점 주식도 사고, 아이스크림 가게 주식도 사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한 곳이 망해도 다른 곳들이 받쳐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주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심하게 변동하거든요.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서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40년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급하게 매도해버려요. 그런데 진짜 우수한 기업이라면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니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더 오를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과 두려움에 좌우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주식의 기초는 배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개념들이 있고 더 복잡한 분석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진짜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계속 공부해야 해요.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기업 실적 보고서도 분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작은 조각이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면 기업 소유주가 됩니다. 기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얻고 실패하면 손실을 봅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하려면 매출, 순이익, PER, PBR, ROE, 부채 비율 같은 지표들을 분석해야 하고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기업만 매입해야 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 분산 투자를 실천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해야 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주식은 위험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여러분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주식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무지하게 투자했을 때의 결과이고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말은 현명하게 투자했을 때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학습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